좀 생각해 주시고. 다섯 번째 노트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노트는 그 노트 2에서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서는 암호 알고리즘의 내부 그 자세한 내용,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게 대칭, 공개키, 해시, 맥 이런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들 함수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그런 챕터로 보시면 되겠고, 요 5장이 끝나고 나서는 잠깐 그 자바의 크립토 라이브러리랑 파이썬에 있는 암호 라이브러리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 끝나고, 그러니까 5장 끝나고 나서는 좀 더 이렇게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암호 알고리즘들을 쭉 살펴볼 건데, 요 암호 알고리즘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암호 모드와 채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암호 모드까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진도가 나가더라도 별로 시험 문제 낼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호 모드. 그래서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물론 공개키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모드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는데, 여기서 암호 모드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그런 모드이고요. 대칭 암호 알고리즘 크게 블럭 스트림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블럭 방식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암호 모드예요. 스트림은 한 번에 한 비트 또는 한 바이트를 암호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다른 모드가 필요 없는데, 블럭 암호 방식은 그 입력이 어떤 그 암호 알고리즘에서 정해놓은 크기의 입력이 들어와야 돼요. 뭐 128비트다. 그럼 128비트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호하려는 데이터는 128비트보다는 작을 수도 있고 128비트보다 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블럭 암호 방식들은 항상 똑같은 크기의 입력만 가지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28비트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은 몇 비트가 될까요? 암호하려는 데이터가 128비트예요. 그럼 얘를 암호화해. 그럼 결과는 몇 비트가 될까? 128비트가 돼야 돼요. 왜? 이 암호하는 과정은 역함수가 돼야 되지, 전단사 함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입력하고 출력의 크기가 다르면 안 되죠. 다르면 1대1 함수가 안 돼요. 1대1 전사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블럭 방식이라는 건 128비트가 입력으로 데이터가 들어올 테고, 물론 키도 들어오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128비트는 암호하려는 데이터. 그 암호하려는 128비트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것을 128비트 출력으로 바꿔줘요. 그런데 우리가 암호하려는 데이터가 128비트가 아닌 그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암호화 모드 채우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암호화 모드는 ECB 모드라고 해서 2장에서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전체 메시지가 이렇게 클 때, 128비트 클 때 128비트 단위로 나눕니다. 나눠서 각각을 독립적으로 암호하는 방식이 ECB 모드입니다. 이 ECB 모드는 그때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누었을 때 128비트 값들이 같은 블럭들이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나온 블럭들은 결과는 어떻게 될까? 암호문 블럭도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문의 패턴이 암호문의 패턴에 일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보안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E12라는 모드는 거의 안 쓰고 이 E12 모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모드들을 쓰게 됩니다. 뒤에 설명할 CBC 그리고 CTR 모드. 뭐 요즘은 좀 더 다른 모드들도 많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CBC랑 CTR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드백이라는 걸 중간에 추가합니다. 피드백을 추가하는데 그 피드백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 블럭을 독립적으로 암호하면 그 블럭의 값이 같으면 결과 암호 블럭도 같아지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문 블럭을 암호할 때 평문 블럭만 가지고 암호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이용해가지고 A라는 블럭과 B라는 블럭이 같지만 얘를 암호할 때 이용하는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암호 모드를 추가를 하게 되면 어떤 추가적인 연산이 들어가게 돼요. 추가적인 연산. 22로 했을 때에 비해서는 추가적인 피드백이라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피드백이 들어갔을 때 속도가 많이 느려진다. 그러면 사용하기가 곤란해요. 효율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암호화 모드를 새롭게 만들더라도 이 암호화 모드는 매우 효율적이어야 된다. 뭔가 단순한 연산으로 구성이 돼서 암호 모드를 써서 이 22의 문제를 극복하지만 속도적인 측면에서 크게 증가가 안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요구사항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속도가 느려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암호화 모드를 새롭게 설계하던 있을 때 이 암호화 모드가 얼마나 괜찮은 모드인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암호화 모드를 분석할 때는 크게 4가지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암호하기 전에 평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 평문에 오류가 있다는 거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은 유사한 평문을 암호화했을 때 결과 암호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슷하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응? 좋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평문이 있는데 또 다른 평문이 있는데 한 2비트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얘를 암호화했더니 암호문도 비슷해. 그러면 우리가 암호문이 비슷하면 평문도 비슷할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평문이 유사하더라도 암호문은 크게 바뀌어야지만 좋다는 거예요. 22는 그게 안 되겠죠. 22는 블럭이 22 같은 경우에는 블럭이 이렇게 4개 있는데 또 다른 평문이 있어요. 요 3개는 같아. 얘만 달라. 그러면 암호문은 이 앞에 3개 블럭은 같고 여기만 다르겠죠. 독립적으로 암호했으니까. 여기만 다를 거예요. 암호문이 있으면 나머진 같고. 이러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평문에 오류가 있다. 즉 평문이 조금 달랐을 때 결과 암호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거고 여기서 많은 차이가 있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평문 오류는. 그 다음에 암호문 조작. 암호화를 했어. 이렇게 평문이 있고 얘를 어떻게든 암호화했어요. 결과적으로. 암호화를 했어요. 근데 공격자가 요 값을 조금 바꿔. 요것만. 한 블럭만. 뭐 어떻게든 조금 바꿔. 그러면 이 복호했을 때 나오는 이 값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얘를 조금 바꿨는데 다 이상하게 깨져. 그럼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거는 안 깨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평문인데
조금만 만졌다고 해서 전체 평면을 다 못 얻으면은 또다시 받아야 되는 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오류가 적으면 그 오류는 크게 확산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암호문을 만졌을 땐. 왜냐하면 받는 사람은 이거를 온전하게 받고 싶은 거지. 실제적으로 제일 좋은 건 이걸 수정해도 지가 알아서 고쳐서 올바르게 풀리면 좋죠. 근데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 테지만 어쨌든 이 영향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요거를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얘가 원래 여기가 100이어야 되는데 1000으로 바꿔버렸어. 내가 의도적으로. 그걸 할 수 있으면 그건 되게 나쁜 거죠. 그래서 암호문을 조작해서 내가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요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를 우리가 1장, 2장에서 봤을 때 NM 특성이라고 하는데 non-malleable. 그래서 암호문을 조작해가지고 암호문을 풀었을 때 또다시 의미 있는 어떤 암호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실제 예제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모드가 추가했으니까 모드가 없을 때 하고 달리 새롭게 생기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었던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추가적인 문제 이런 두 개 말고 이 모드 때문에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효율성 모드를 추가함으로써 그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따지는 게 병행수행이 가능한지를 보게 됩니다. 병행수행. 병행수행이라는 것은 다중 프로세서를 활용하는 거예요. 칩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내가 빠르게 암호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얘를 ECB 모드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는 거죠. 블럭이 4개야. CPU가 4개야. 그러면 이거는 각 CPU한테 나눠서 일을 시킬 수 있죠. AS 칩이 하나 있어요. 그럼 칩을 4개 만들면 4개 블럭을 동시에 암호할 수 있죠. 독립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따져서 암호 모드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살피고 좋은 거를 쓰려고 하겠죠. 효율성도 좋고 추가 보안 문제도 없고 암호문 조작도 안 되고 평문이 조금 바뀌어도 암호문은 크게 바뀌는 그런 암호 모드를 만들고 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 모드 설명하기 전에 간단한 채우기부터 좀 설명하겠습니다. 채우기는 우리가 128비트 입력을 받는 그 블럭 암호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보다 크기가 작아. 그러면 이걸 128비트로 만들어줘야 돼요. 또 128비트 크다고 하더라도 얘를 쪼개고 보다 보면은 맨 마지막 블럭은 128비트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도 128비트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요 부분, 요렇게 128비트가 아닌 값을 128비트로 만들어주는 것을 채우기, 영어로 패딩이라고 그래요. 패딩. 근데 채우기를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나중에 풀었을 때 어떤 부분이 채워진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원래 데이터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용자가 엉뚱하게 데이터를 해석하지 않아야 될 테니까. 그래서 채우기를 했을 때는 복구한 사용자는 채워진 부분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제거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암호문과 별도로 평문의 크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채우기한 부분에 채운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해서 사용자가 전체 크기를 몰라도 풀고 나면 요 채워진 부분을 보면 얼마만큼이 채워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보통은 뒷부분을 이 방법 2를 써요. 전체 크기를 알려주기 싫고 또 알려주더라도 그게 조작될 수 있으니까 암호문 외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작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비트 채우기가 있고 바이트 채우기가 있는데 채우는 단위가 바이트 단위인지 아니면 채우는 단위가 바이트가 아니라 비트일 수도 있어요. 그럼 비트면은 비트 채우기를 보통 하게 되는데 비트 채우기는 어떻게 하냐면 요 나머지 부분이 이만큼 남았으면 나머지 부분을 다 0으로 채우다가 맨 끝에만 1로 해요. 0, 0, 0, 0, 0 하다가 1. 그러면 받아서 뒤에 있는 연속된 0은 다 없어요. 그리고 1 만나면 1 하나 제거하고 끝. 그러면 저게 평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뭘까요? 혹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서 맨 마지막 부분은 000 돼 있는 건 무조건 제거하고 그 다음에 1 나오면 걔까지 제거해서 채워진 부분으로 인식해서 없앤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의 문제점은 뭘까? 네? 그치. 원래 평문의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래 평문의 가능성을 없애줘야 되는, 없애준다기보다는 그거랑 원래 평문과 채운 부분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래서 문제는 나머지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채워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가 원래 이런 블럭이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데이터야.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 0, 0, 0, 0, 0, 0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원래가 완벽하게 그 배수에서 나눠져요. 그러면 여기에 혹시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채워진 걸로 인식할 수 있죠. 완전 배수일 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블럭 전체를 채우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그 문제는 언제 문제가 돼요? 채울 필요가 없었을 때 문제가 돼요. 채울 필요가 없었을 때. 우리는 항상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고 제거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배수이면 딱딱 떨어졌으면 그거는 우연치 않게 0000 맨 마지막 비트가 1이 아니라 0000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1 하나만 있어도 그냥 1 제거해버린다고. 한 비트 채우기 됐나 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꽉 배수가 돼버리면 한 블럭이 더 늘어나요. 이거는 바이트 채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나와요. 그리고 얘는 이제 바이트 채우기예요. 바이트 채우기는 잘라지는 게 항상 바이트 단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채울 게 바이트 여기까지 채워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지. 바이트 단위. 바이트 단위 채우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맨 마지막 바이트에 그 채워진 바이트 수를 넣어요. 5. 그리고 나머지에는 아무렇게나 넣어도 돼. 실제 1 0 0 0 0 0 1 1 1 0 0 0 0 아무렇게나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채우는 거고 이 경우에도 보시면 얘는 채울 필요가 없어. 원래는 딱 떨어져서 이 경우에도 잘못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블럭 전체를 채우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한 블럭을 8바이트 64비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채우기, 그러니까 아까 요 채우기를 한 부분에 채운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는 비트 채우기나 바이트 채우기는 문제점은 평문보다 암호문이 커져요. 얼마만큼 커질 수 있냐면은 최대 한 블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대 한 블럭이 커질 경우는 언제예요? 배수로 떨어질 때. 그렇죠? 배수로 떨어졌을 때는 한 블럭이 늘어나고 배수로 안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블럭 될 때까지만 채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커져요. 그리고 표준에서는 PK7, RFC 표준에서 보면 이렇게 채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래는 그냥 랜덤하게 넣어도 되는 건데
그 표준에서는 이거를 꽉 똑같은 값으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5바이트를 채웠으면 55555 이렇게 채우고 한 블럭 전체 뭐 64비트짜리면 888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문이 평문보다 항상 커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채우기는 뭐 개념 이해되셨죠? 채우기. 그래서 이 채우기는 메시지가 그 암호문 블럭 크기보다 작을 때도 필요하지만 크더라도 쪼개서 어차피 암호해야 되니까 맨 마지막 블럭은 늘 채우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뭐였냐면 지금 앞에 있는 표준에 쓰는 방법의 문제점은 암호문이 평문보다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이트 채우기를 하는데 암호문의 크기를 채우기를 하면서도 평문과 일치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암호문 훔침 기법이라는 채우기를 쓰시면 평문의 크기랑 암호문의 크기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의 아이디어는 채워지는 데이터를 쓸모없는 데이터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사용할 데이터를 이용해서 채우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보면 평문이 PN이 끝이에요. PN이 끝인데 이 PN이 전체 한 블럭이 아니에요. 한 블럭이 아니에요. 그럼 채우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원래는 여기다가 의미 없는 데이터를 넣게 돼요. 뭐 그런 데이터를 넣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암호문도 커지는 거지. 그런데 이 암호 훔치 기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을 때 요 PM-1을 풀라 그러면 요 전체가 필요하겠죠. CM-1이. 그런데 이 CM-1을 CM-1로 쓰지 않고 요 필요한 요 데이터를 빼요. 빼서 채우기 값으로 써버려요. 채우기 값으로 넣어서 암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블럭을 스위칭하면 전체 크기는 PN 똑같아요. 여기도 여기까지만 쓰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었죠. 그럼 풀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풀어요. CM-1을 풀면 CM- 풀면 PN 이렇게 나오는데 CN의 크기가 있죠. 그럼 CN의 크기만큼만 여기서 PN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CN에다 붙여서 풀면 얘가 뭐가 되냐면 PM-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기를 하더라도 평문의 크기와 암호문의 크기를 이제 일치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 아이디어는 우리는 보통 채우기를 할 때 원래 데이터가 아닌 불필요한 데이터를 넣어서 채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디어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넣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늘리지 않고도 채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암호문 훔침 기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하면 좀 더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또 해결하는 방법도 나름대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 훔침 기법.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 모드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2 모드, 독립적으로 암호하는 모드.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내면 PI, 뭐 MI를 암호하면 CI가 되고 CI를 풀면 P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메시지를 그 블럭 단위로 쪼개서 각 블럭을 독립적으로 암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문에 우리가 아까 분석할 때 평문의 오류, 암호문의 오류 그런 것들 분석하기로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평문의 오류, 한 평문 블럭의 오류는 해당 암호문 블럭에 영향을 준다.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서로 다른데 암호하게 P2만 달라. 그럼 여기서 뭐만 다를까? C2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평문은 유사한 암호문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 좋죠? 평문 여기 첫 번째 분석에서 별로 안 좋아요. 두 번째, 조작을 가능하냐? 조작 가능하냐? 또 오류가 났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오류는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제대로 암호했는데 세 번째 블럭을 내가 약간 바꿨어요. 고의적으로. 그럼 풀면 그 블럭만 깨지죠. 그 블럭만. 이거는 좋은 거예요. 독립적으로 하다 보니까 얘를 풀었더니 그냥 괜찮게 요것만 깨져. 나머지는 그대로 와. 그러니까 깨진 이 깨진 것이 많은 영향을 안 줘요. 나머지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데 조작이 가능한지 여부는 봤더니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이 위치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평문의 위치도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평문의 특성을 좀 알고 있으면 특정 두 블록의 위치를 암호문을 바꿔버리면 풀릴 때 그렇게 풀려버리지. 그래서 위치를 바꿔버릴 수 있다. 그건 조작할 수 있는 거죠, 공격자가. 그래서 의미 있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블럭의 위치들을 바꿔서. 블럭의 위치를 바꾸면 그대로 그 위치의 평문 블럭들도 그렇게 바뀌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11은 이제 그런 첫 번째로는 요 말고도 우리가 애초에 말한 것처럼 평문의 패턴이 그대로 암호문에 나타나죠. 똑같은 평문 블럭은 똑같은 암호문 블럭으로 암호화가 되고요. 평문 오류도 유사한 평문은 유사한 암호문으로 암호화돼서 별로 안 좋고 암호문 조작도 되고 어떻게 조작하냐? 교체를 해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다만 오류 확산은 별로 안 돼. 그래서 요거 하나는 괜찮네. 나머지는 별로예요. 이 CBC 모드는, ECB 모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모드가 CBC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썼다가 이제 최근에는 많이 안 쓰기도 하는데 CBC 모드는 PI를 암호할 때 PI를 그냥 암호하지 않고 이전 암호문 블럭과 XOR 한 다음에 암호를 해요. 그럼 한 평문을 암호할 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무슨 비용이에요? XOR 연산하이죠. 그러니까 XOR 연산을 한 번 하는 게 128비트 한다 쳐도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니에요. XOR은 되게 쉬운 저렴한 연산이고 회로로 아마 CPU 같은 데 다 돼 있어. 그래서 레지스터에 두 개 딱 넣고 XOR 하면 금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늘지 않아. 비용이 조금 늘었지만 늘어난 비용이 한 블럭 암호할 때마다 XOR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풀 때 어떻게 푸냐? 이제 걔를 푼 다음에 바로 전 블럭과 XOR 하면 PI를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요거 풀면 요 암호화된 거 풀면 여기 나올 거지. 그럼 여기서 PI를 얻으려면 뭘 해야 돼? 여기다가 CI-1을 XOR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XOR의 특성이 뭐예요? 똑같은 값을 XOR 하면 결과가 뭐야? 0이죠. 0하고 뭐를 XOR 하면 뭐가 돼요? 얘가 되죠. 그렇죠?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암호할 때도 XOR을 많이 이용하는 게 M, XOR, K가 C가 되면 M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 C에다가 K를 하면 M이 되죠. 그렇죠? XOR의 특성. C가 M, XOR, K면 요건 0이 되고 M와 0은 M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XOR 연산이 암호화할 때 많이 쓰여요. XOR 특성. 똑같은 값을 XOR 하면 0이 되고 0하고 뭘 XOR 하면 원래 그 값이 돼요. XOR의 특성이. 그래서 이 XOR을 이용하는 그 스트림 암호 방식을 어차피 XOR을 이용하는 거고 여기서도 XOR 연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림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거를 하나 보면 우리가 그 암호 모드를 분석할 때 끝에 가면 효율성이 있었잖아요. 효율성을 따져봤더니 한 번에 XOR 하네.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근데
병행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CI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CI-1이 필요해요. 순차적으로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5개, 6개 있어도 소용이 없어. 아까 22 모드에서는 프로세서가 4개 있다. 암호 모듈, 요 칩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원래는 동시에 써먹을 수 있죠. 22 모드는. 그런데 12C는 이걸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게 끝나야지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병행 수행이 안 돼. 물론 이 복호화 할 때는 모든 암호문을 다 가지고 있으면 병행 수행할 수 있어요. 얘네들 다 갖고 있다 치면.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순서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 또. 하고 결과 또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암호화는 병행 수행이 기본적으로 안 돼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CBC 모드는. 이 단점 때문에 다음 모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XOR을 하게 되면 XOR을 그 얘기 다음에 나와. 그치? 그러면 이제 쭉 하는데 P1은 첫 번째 평문은 쓸 게 없죠. 첫 번째 평문은 이전 암호문 블럭이 없으니까 XOR 할 값이 없어요. 그래서 C0라는 게 필요하죠. C0. 그래서 C0를 어떻게 하냐면은 랜덤하게 생성해서 써요. 그거를 IB 벡터라 그래요. IB 벡터. 그래서 첫 번째 이 C0는 이제 IB 벡터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암호문의 크기가 평문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커질까요? CBC 모드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암호한다. 그러면 평문보다 암호문이 최대 얼마만큼 커질 수 있냐면은 2블럭이 커질 수 있어요. IV는 항상 필요하죠. 얘가 한 블럭이야. C0가 무조건 추가가 돼. 앞에 붙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가면은 또 채우기 때문에 최대 한 블럭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채우기랑 IV 때문에 최대 몇 블럭? 2블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IV는 그러면 그 암호문을 크게 만드는 단점도 있지만 IV를 씀으로써 얻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요 암호화 함수는 결정적 알고리즘이에요. 결정적 알고리즘. 그래야 똑같은 평문 블럭을 암호하면 암호문이 같아진다 그랬잖아요. 암호 블럭들이. 그래서 결정적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이 C0를 랜덤하게 쓰면 똑같은 메시지를 암호화하더라도 결과 암호문들이 다르게 나와요. 왜? C0가 달라지면 P1이 같더라도 달라지죠. 암호할 때 P1하고 XOR해? C0를 하죠. P1이 같더라도 C0가 다르면 뭐가 달라져? C1이 달라지고 C1이 달라지면 C2가 달라져요. C2가 달라지면 C3가 달라지고 계속 달라져요. 그러니까 평문이 같아도 C0만 바꿔버리면 키가 같더라도 이 값들은 어떻게 돼?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쓰는 이 함수는 EK라고 하는 암호화 함수는 결정적인 암호화 함수지만 암호화 모드를 씀으로써 암호화 과정 전체는 어떤 함수가 됐어요? 확률적인 함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확률적인 함수가 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렇죠? 똑같은 메시지를 암호하더라도 매번 달라져요. 왜? 매번 IV를 랜덤하게 초이스하니까.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를 암호하더라도 CBC 모드로 암호하게 되면 결과가 달라져요. 뭐 때문에? IV 때문에.
요 다음 그림은 블럭의 위치를 바꾼 건데 그거보다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평문의 오류. 평문의 오류는 평문이 조금 달랐어. 두 개의 평문인데 조금 달라. 그러면 유사하게 가면 안 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는 P1, P2, P3, P4를 암호화했더니 이렇게 암호화됐다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P2만 P2 프라임으로 살짝 바꿨어요. 그리고 암호화를 해봤어요. 암호화를 해봤더니 가정은 C0도 같은 IV를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C0, C1까지는 같아. 근데 P2를 암호할 때는 어디 갔어? 복호가 아니라 암호하는 과정이 있죠. P2를 암호할 때는 C1과 P2 프라임 이 값이 달라지죠. 이 값이 달라지니까 C2 프라임이 달라져요. C2 프라임이 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P3가 같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그 이전 암호문 블록 값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 것들이 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IV를 같은 거 쓰더라도 요 어떤 특정 위치가 달라지면 그 뒤로는 어떻게 돼? 다 달라져요.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평문이더라도 그 유사한 평문에 어떤 다른 위치가 딱 그 어떤 위치가 있으면 그 위치부터는 전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유사하지가 않아진 거지. ECB는 유사한 평문은 유사한 암호문으로 암호화되는데 CBC는 IB를 다른 걸 쓰면 어차피 달라지는 거고 IB를 같은 걸 쓰더라도 심지어 같은 걸 쓰더라도 달라진다. 요 바뀌어진 위치에서. 그래서 요 맨 마지막 블럭, 요 맨 마지막 암호문은 어떤 거에 영향을 받냐면은 모든 평문 값에 영향을 받아요. C1은 P1에 영향받고 C2는 이전 C1과 P2에 영향을 받죠. 그 얘기는 P1, P2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C3는 P1, P2, P3 다 영향받고 C5는 P1부터 P5 값을 다 영향을 받아요. 요 맨 마지막 값은. 이 CBC의 특성상 맨 마지막 값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요 맨 마지막 값은 전체 평문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맥 값으로. 요 맨 마지막에. 맥은 뭐예요? 맥은 해시함수인데 키를 쓰는 거죠.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메시지와 키를 이용해서 암호하는 거죠. 똑같이 들어가는 입력이 똑같아요. 맥도 메시지 키, 대칭 암호 알고리즘도 메시지 키가 들어가요. 차이점은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평문의 크기가 이만큼이면 암호문의 크기도 이만큼이에요. 왜? 다시 복호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맥은 압축을 원래 하는 거예요. 조그만 크기로. 그 메시지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CBC 모드로 암호화했을 때 이 마지막 블럭은 맥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값이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맥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문을 조작했어요. 암호문을. 그러면 쫙 안 풀리냐? 일정한 것만 안 풀리냐?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암호문이 있는데 C2를 살짝 바꿨어요. 바꿔서 복호화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복화를 해보면 C2 프라임을 DK로 푼 다음에 이전 C1과 XOR을 해서 그 P2 값이 되죠. P2 프라임 값이 되는데 요 값은 예측이 안 돼요.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측이 안 돼요. 따라서 P2 프라임도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런데 P3를 봅시다. P3는 DK C3. 원래 P3 복화할 때 C3를 쓰죠. 그렇죠? 여기까지 차이가 없어. 뭐가 차이나? C2 프라임. C2 프라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요 값이 되는 거예요. P3는. P3 XOR C2, XOR C2 프라임. 그러면 내가 C2와 C2 프라임의 차이가 한 비트만 차이나. 그러면 P3와 P3 프라임은 몇 비트가 차이 날까? 한 비트만 차이 난다고. C2와 C2 프라임은 C2의 특정한 비트 하나만 1을 0으로 또는 0을 1로 바꿨다. 이렇게 바꿨다고 쳐요. 그러면 이 P3 프라임은 P3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 이 C2와 C2 프라임을 XOR로 하면 그 차이 나는 비트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뭐가 돼요? 같으니까 0이 돼요. 0이 되면 P3는 그 0이 된 부분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0과 뭘 XOR하면 안 변해. 그럼 뭐만 변해? 그 비트만 변해. 그러니까 내가 얘를 한 비트만 바꿔치기 하면 P2는 어떻게 돼요? P2는 그 C2 프라임을 푸니까 완전 쓰레기 값이 나와요. 얘는 몰라. 어떻게 될지. 근데 P3는 한 비트만 그 위치만 바뀌어요. 그 위치만. 그 위치. 그래서 얘도 NM 특성을 만족 못해요. 즉 내가 어떤 원하는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얘의 구성에 따라서 P3만 예를 들면 P3가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랜덤 값이다. 그러면 이 100이라는 값을 1000, 2000으로 내가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얘를 조작해서. C2를 조작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P4는 제대로 풀려요. 그러니까 한 블럭을 내가 만지면 딱 두 블럭만 깨져서 풀려요. 두 블럭이 깨져서 풀리는데 한 블럭은 왕창 깨져버리고 한 블럭은 내가 변화 준 만큼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정상적으로 풀려요. 그래서 그 나머지가 정상적으로 쭉 풀리기 때문에 셀프 리커버리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 건데 문제는 요 문제예요. 요 문제. 얘를 조작했을 때 그 다음 평문이 내가 의미 있는 조작을 할 수도 있다. XOR 특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보안 문제로는 똑같은 키로 암호화된 두 개의 암호문이 있을 때 얘네들을 갖고 장난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뒤에다가 붙여. 또 다른 암호문을 똑같은 키로 암호된 걸 붙여요. 그러면 잘 풀려요. 여기까지. 얘 안 풀리겠지. 어? 얘는 뭘 이용해야 돼? 원래 C0를 이용해야지. 파란색. 근데 얘는 C4를 이용하니까 깨져요. 근데 얘는 어때? 또 잘 풀려. 한 블럭만 깨지고 쫙 풀려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이렇게 두 블럭 있으면 이거를 섞으면 또 한 블럭만 깨지고 또 풀리게. 그러니까 여러 암호문을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암호문. 물론 중간에 어딘가는 잘 안 풀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든 풀리게끔 하는 방법들,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조작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요건 아까 얘기한 거고 아주 우연하게 CI와 CJ가 같으면 그 전 블럭을 전 암호문을 XOR 하면 평문 블럭을 XOR한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같아질 확률은 되게 적은데 만약 같아졌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해보면 CI가 뭐고 CJ가 뭔데 이렇게 요 두 개 이렇게 된다는 거는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XOR의 특성 같은 걸 XOR하면 0, 0하고 뭘 XOR하면 원래 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해보면 이제 저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보안 문제도 CBC가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한마디만 하고 끝내면은 이거는 실제 TLS 여러분들이 웹에서 쓰는 그 거기에요. 거기서 이 CBC 모드를 썼어요. TLS에서. 그런데 이 CBC 모드를 썼을 때 그 브라우저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내가 암호문을 주면 서버한테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에서 메시지를 암호해서 줘요. 그럼 얘가 그걸 풀어보고 채우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패딩이 제대로 되어 이거 채우기죠. 채우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알려줘요. 받았더니 이 값이 잘못됐다. 뭐 오류 메시지 주는 거지. 그런데 그 오류 메시지를 이용하면 우리가 그 암호문을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메시지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데 암호 세계에서는 우리가 뭘 줬을 때 내가 받은 것이 정상적인 메시지다 아니면 오류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 안 돼. 그 알려주면 그걸 가지고 또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웹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격이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예.